그대에게 음악으로 말을 겁니다. 매일 오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초보들을 위한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춥죠. 춥습니다. 네, 예. 갑자기 겨울이 훅 다가왔네요. 그러니까요. 가을이 사라져서 좀 슬퍼요. 아쉬워요. 예, 가을이 길면 좋은데.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에는 어떤 이야기가 또 담겨 있습니까? 오늘의 작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많은 분들에게는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을 했다. 이 작품의 1악장과 3악장을 배경으로 스케이팅을 했죠. 저는 아시겠어요? 이때 그 김연아 선수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는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너무 팬이고 네. 어떻게 이 음악을 골랐을까 음. 하는 정말 경이로운 생각을 가졌었던 그때 기억이 나네요. 벌써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7, 8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세월이 되게 참 빠르죠. 오래된 얘기인데 네.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좋죠. 음악 주세요. 이걸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 이 시가를 물고 있는 이 뒷골목 네. 그런 느낌이 나요. 뉴욕의 뭔가 반항한 누군가가. 뭔가 네. 무슨 이 밀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갑자기 교육 그러니까 제임스 딘이 생각이 나네요. 교육 방송에서 아우 저희는 음악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음악을 들으면 네. 그런 느낌이 든다. 네, 딱 좋아요 지금. 뉴욕의 뒷골목. 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작품은 클래식 천재와 제조왕의 만남, 즉 조지 거쉬운의 랩소디 인 블루거든요. 조지 거신 딕션이 살벌한데 너무 좋은데요? 해볼까요? 아니, 다시 해보세요. 아니 저는 조지 거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 한번 네, 해주세요. 조지 거쉬운. 네, 행복합니다. 클래식 천재와 재즈 왕의 만남. 네. 조지 거신.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요즘은 이제 클래식을 대중에게 많이 퍼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100여 년 전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시도로 대중과 소통하는데 성공한 인물이 바로 조지 거쉬운이죠. 네, 이 랩소디 인 블루는 1920년대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시도한 첫 실험이었고요. 재즈와 클래식을 융합한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힘들어졌구만. 클래식의 대중화를 시도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어가서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최초의 클래식의 대중화를 시도한 조지 거신.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뉴욕의 뒷골목 네.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1898년생인데 조지 거쉬운은 뉴욕 브루클린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브루클린. 러시아에서 이민을 온 유대인 혈통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던 가정에서 태어났죠. 근데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음악에 재능을 보인 이 두 걸쉬운 형제를 위해서 부모님이 중고 피아노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걸쉬운이 막 피아노도 배우고 화성학도 공부를 했는데 너무 피아노를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13살에 음악 그 학교 교사한테 피아노를 체계적으로 배우게 해줬고 16살에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합니다. 중퇴해서 가요 악보 출판사였던 리미크 악보 출판사에 이제 취직을 하는데 거기서 곧 쫓겨나게 돼요. 왜냐하면 저 어디 취직을 했으면 그 가게에서 원했던 음악을 연주를 했어야 되는데 자신이 작곡한 곡을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18살 때 이제 재즈 클럽에서 전속 피아니스트로 일을 하게 되죠.
13살에 피아노를 처음 시작했으면 일찍 시작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음. 상당히 늦게 시작을 음. 했고 대중음악의 매력에도 푹 빠져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네. 결론적으로는 출판사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월급을 받기 월급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네. 출판사에 이 취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피아니스트 일을 하면서 본인의 곡을 하면서 쫓겨나게 됐다. 왜냐면 출판업자에게는 출판사의 작품을 연주를 해서 했어야 음, 되는데 피아니스트로 취직을 했는데 자꾸 자기 곡을 연주를 하니까 참 이 부분도 근데 매력적이네요. 음. 출판사에서 피아니스트를 뭐를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출판업계에서. 네. 우리가 출판할 악보에 대해서 미리 쇼케이스 같은 걸 네. 하는 출판사였구나. 네. 그것도 참 흥미로운데 네. 알겠습니다. 당시 재즈 왕이라고 불리던 폴 화이트맨과는 이 거신과는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 폴 화이트맨은 이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그때 지휘하고 있던 굉장히 잘 알려진 재즈 뮤지션이었죠. 네. 1922년에 이제 네. 걸슈윈이 그때 썼던 그 1막짜리 오페레타가 있었어요. 블루 먼데이라고. 네. 근데 그 작품을 우연히 이 화이트맨이 보게 되고 쟤는 천재다.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작곡가다라고 생각을 해서 걸슈윈에게 찾아가 제시를 합니다. 우리 현대 음악의 시도를 위한 전형 모임, 즉 An Experiment in Modern Music. 네, 그거를 우리가 한번 합작을 해서 그런 음악회를 열어보지 않겠냐.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이 사람 예술 경영가네. 폴 화이트맨.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지휘하고 있던 뮤지션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작곡가를 알아본 거군요. 그렇죠. 미국 작곡가와 미국 이 아티스트를 얘기하니까 선생님 더 좋은 것 같아요. 쇼팽, 베토벤, 모차르트 했을 때보다 영어 딕션이 들리니까 약간 영어 듣기 평가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좋은데요. 너무 굴린다고 뭐라 그러신 게 아니 나 너무 좋아. 네. 제가 못하니까. 그러면 이 둘이 만나서 바로 작곡 의뢰가 들어가서 작곡을 바로 시작했습니까? 일단 걸슈윈이 참 바빴어요. 자기 작품도 쓰고 굉장히 개성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빴어요? 바빠서 바로 어허. 작곡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기로 이제 수락은 했는데요. 네. 워낙 유명한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네. 1924년 즉 화이트맨이 같이 곡을 쓰자고 의뢰한 2년 후에 네. 그 화이트맨의 라이벌인 빈센트 로페즈가 재즈와 클래식을 융합하려는 어떤 시도를 하려고 선수를 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뭔가 곡을 먼저 만들어서 음악회를 열려고 하는 막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를 이제 암암리에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빨리 써야겠다. 그래서 5주 안에 이 랩소디 인 블루를 막 급하게 쓰게 됐고 이 랩소디 인 블루의 아이디어는 이동하는 중 뉴욕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이제 떠오르게 되죠. 우리 음악가들은 이동할 때 일하잖아요. 한마디로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5주는 들였죠. 그러니까 5주만 들인 거고 지금 의뢰를 보니까 22년에 이 블루먼데이를 보고서 화이트맨이 얘기를 했는데 24년 1월이니까 거의 2년 2년 가까이를 가까이를 방치했죠. 놀고 있다가 이제 딴 거 하다가 다른 사람이 클래식과 재즈를 지금 융합하려는 소문을 듣고 나서 네. 5주 만에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해야겠다. 이거 정말 Excuse me. Excuse me. 예. 하지만 기차 안에서 방금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그가 1931년에 이제 자신의 전기를 쓴 작가인 아이작 골드버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건 기차 아니었다네. 열차 바퀴가 선로 이음새와 마찰하는 덜컹거리는 소리는 종종 작곡가들에겐 좋은 자극이 되지. 거기서 갑자기 랩소디 인 블루의 구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번쩍 하고 떠올랐지. 마치 악보에 적혀 있는 것 같았다네. 미국을 묘사하는 음악적 만화경이나 다름없었지. 아주 거대한 용광로와 같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미국적 기운이랄까. 블루스라든지 도시의 광기 같은 건 말일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어떡하지? 왜요? 또 왜 빵 터지셨습니까? 아니 좋습니다. 이 작가니까 아이작 골드버그는 작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가한테 이렇게 거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다 핑계예요 이거. 그리고 미국을 묘사하는데 음악적 만화경 정말 좋은 멋있는 단어로 굉장히 표현을 멋있게 포장을 했죠. 너무 멋있게 네. 포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2년 동안 놀다가 약간 이제 대부분 작곡가분들 그러시잖아요. 노시다가 맞아.
직전에. 데드라인 임박하면, 그럼. 마감 임박하면 근데 솔직히 대부분의 음악가들이 네.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다 그래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 원고 쓰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작가님들 밖에 계실 텐데 다 임박해서 하죠. 그러니까. 근데 노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기차 안에서 구상을 끝낸 클래식과 재즈의 융합. 그래서 작곡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발표가 된 겁니까? 뭐 1월 7일 날 작곡을 시작했고 대략 25일 만에 드래프트는 첫 번째 그거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폴 화이트먼과 그의 밴드가 이 현대 음악의 실험이란 제목으로 에올리언 홀에서 음악회를 열어서 이 작품을 초연을 하죠. 그리고 피아노 파트의 초연은 당연히 피아니스트였던 조지 거슈윈이 맡았습니다. 딱 느낌이 많은 분들이 본 공연은 아닌 것 같네요. 당시 근데 예. 엄청난 성공을 이뤘어요. 일단 폴 화이트맨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홀은 꽉 찼죠. 아 근데 질문이 음. 그러면 초연에서부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요. 어. 그냥 다음 날 왜 약간 속보 이러면서 미국에서 탄생한 미국을 제일 잘 알려준 대표하는 작곡가 조지 거슈윈에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속보가 날 정도로. 그리고 100만 장의 음반이 팔렸습니다. 이때 거슈윈이 26살이었는데 네. 그는 아마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빨리 유명세를 탄 미국 작곡가라고 해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에도 이름을 날렸죠.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안 드셔 지금. 좀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은 네. 이 사람이 클래식과 재즈를 융합했기 때문에 음. 지금 크로스오버라는 장르까지 발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조지 거신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폴 화이트맨의 제안이었고 그럼 거신이 음악가로서 이 사람은 보니까 천재네. 그렇죠? 맞아요. 거신은. 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좀 얄미운 구석이 있어요. 천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26살에 요번에 오징어 게임도 그렇지만 10년 전에 그 대본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오픈을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반사가 있었고 그리고 폴 화이트맨이라는 또 뮤지컬과 이런 인연이 닿았고. 이런 부분들 브로드웨이라는 시장이 있으니까 이게 네.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얄미워요. 그리고 그런 파격적인 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오늘 대화를 나누면 제가 느꼈는데 네. 유럽의 정통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조지 거신 싫어하겠다. 딱 느낌이 그럴 느낌이에요. 물론 지금은 대중들이 좋아하고 네. 그런 거지만 네. 이 지금 스토리만 보더라도 네. 솔직히 얘기해서 2년 지금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브람스 교향곡 이제 1번 스토리가 있거든요. 네. 미리 좀 오픈하자면 네. 아시잖아요. 20년 걸렸어요. 브람스 교향곡 하나 만드는데. 근데 이 친구 지금 25일 만에 후다닥 기차 안에서 네. 소리 듣고 그거 엄청난 영감이야. 막 덜컹거리는 소리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뜨거웠죠. 뭐. 반응 뜨거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제 그때부터 완전 유명세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26살에 대단합니다. 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문자를 보내주실 거라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김혜수님, 정경님과 김윤경님의 경이로운 클래식 이 시간을 아주 사랑합니다. 경이 2개 있어서 경 곱하기 2 해주셨어요. 김혜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참 이런 대화들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뭐가 좋냐면 그냥 막연하게 클래식 작곡가 이 사람 대단하죠. 이 작품 대단하죠.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진부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김경수님과 나누는 대화 안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곡가의 생각과 그 작품이 탄생한 배경 그리고 현실적인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캐치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좀 더 스킨십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음악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매주 화요일과 함께하는 김인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클래식 천재와 재즈 왕의 만남, 조지 거신 랩소디 인 블루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지 거신의 랩소디 인 블루가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곡의 제목이 원래 랩소디 인 블루가 아니었습니까? 형이 예. 음악을 좋아해서 거신의 형이? 네, 굉장히 걸슈인에게 많은 좀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근데 원래 제목은 아메리칸 랩소디였어요.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제목 아닙니까? 네. 근데 형이 제안을 했죠. 랩소디 인 블루가 이 작품에는 어울릴 것 같다. 그래서 랩소디 인 블루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야, 한수다 이거는.
음. 아메리칸 랩소디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으로 가는데 음.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제한이 거예요. 있었겠죠. 네. 저 사이먼 레틀이 이거 지휘하는 것도 본 적 있거든요. 네. 약간 솔직히 그때 의외였어요. 어. 야, 베를린 필이 이런 곡도 하네. 음. 이런 이제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니까요. 네. 근데 만약 제목이 아메리칸 랩소디였으면 랩소디였다면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네. 좋습니다. 랩소디 인 블루 형의 제안으로 그렇게 제목을 바꿨다. 도입부는 이 음악의 도입부는 처음에 듣는 사람에게도 좀 임팩트가 선생님 있는 편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흉내를 내보죠. 네. 맨 처음에 어떤 글리산드 잉 하는 올라가는 소리가 있어요. 네. 그 클라리넷이 밑에서부터 위까지 글리산더는 뭔가 이렇게 특정한 음이 없이 쫙 끌어서 네. 끽 하는 소리를 특정한 음 없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주법인데 클라리넷의 소리로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라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원래 화이트만 밴드에서 이제 걸슈윈이 리허설을 했을 때 네. 그때 클라리넷 주자였던 로스 고먼이 이제 걸슈윈이 처음 왔으니까 좀 장난을 치려고 그렇게 쓰진 않았어요. 좀 유머러스한 터치를 가미해서 이 저음에서 고음까지 확 글리산더로 해줬는데 네. 걸슈윈이 들으니까 그게 너무 효과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먼에게 오프닝 부분을 더 울부짖는 듯 연주해줘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리넷리스트인 로스 고먼이 장난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작품이 됐어요. 장난이. 거시인 요거 이거 보니까 운이 따라요 이 사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잘 되려면 이게 다 받쳐주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좋겠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보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 랩소디 블루가 보통 한 17분 내로 연주가 되는데 총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3악장의 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형식. 네, 처음부터 네. 끝까지는 쫙 이어서 연주가 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악보에는 다 나와 있는 음들인데 그냥 들으면 이거 그냥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즉흥적이고요. 또 굉장히 서정적이고 매력적인 선율이 특징이죠. 그리고 독주 피아노가 너무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마치 좀 재즈 음악에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혼자 즉흥 연주를 솔로로 하는 듯 하는데 재밌는 건 토요일 날 그 악보를 또 싫어하실 것 같은데 걸슈윈이 솔로 파트를 다 그리질 못했어요. 저는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자세. 그렇죠. 음악가들의 예술가들의 이런 불성실한 자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해합니다. 야, 천재라 가능한 거죠. 베토벤도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다 그리질 않아서 네. 화이트맨이 이제 그 스코어에 이렇게 썼대요. 조지가 큐를 주면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썼답니다. 왜냐면 피아노 파트를 원래 다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랬답니다. 그러면 악보 없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걸슈윈 머릿속엔 있었고 연주 당일에는 완성이 되었겠죠. 지금 우리에겐 악보가 있으니까. 와. 하지만 첫 리허설 때는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참 정말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클래식을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거 보십시오. 우리 약간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긴 하지만 클래식이라고 뭔가 이 고고한 이 강물이 흐르고 산새들이 우는 가운데서 뭔가 이 방 안에서 도도하게 펜에 이 잉크를 묻혀가면서 작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오늘 대화를 나눈 거 봐도 네. 연주 당일 그 리허설 할 때도 아직 악보가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 클래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이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네. 같은 상황에서 네. 입고 먹고 하면서 작곡하고 발표한다라는 것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얘기를 하면 라벨 얘기 해주세요. 하기 전에 네. 하기 전에 또 이거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네.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이 걸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가 레너드 버른스타인이 네. 직접 피아노를 하면서 지휘하는 음반을 들으실 텐데 네. 사실 이 레너드 버른스타인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빨리 작곡을 해서 그랬는지 너무너무 이 곡을 좋아했는데 굉장히 극찬을 하면서도 좀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렇다니까. 그쵸, 그 유명한 네. 지휘자가 이랬어요. 하나의 작품이라기보다 각각의 서로 붙은 악조를 그냥 묶은 것 같다. 그런데 주제 선율은 굉장히 탁월하다. 예. 영감이 느껴지고 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라고 생각한다. 지구상에서 차이콥스키 이후 최고의 천부적인 멜로디들이 아닐까. 그런데 랩소디 인 블루는 몇 개의 악조를 삭제해도 예전과 다름없이 진행될 수 있는 곡이고 5분짜리가 될 수 있고
12분짜리로도 만들고 있어서 그들 모두가 짧은 버전, 긴 버전 모두 랩소디 인 블루다. 아, 내가 당근과 정말 채찍 아니에요? 나 정말 이 EBS 방송만 아니면 제가 정말 너무 하고 적나라하게 싶은 말씀드릴 많은데 네.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개연성이 없다는 얘기야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빠져도 모르고 넣어도 모르고 정말 이 비슷한 게 사람이 반복도 많고 거신이 대단한 거 네. 알겠는데 네. 너 대충 했잖아 이런 얘기. 짜집기도 많다 그런 얘기죠. 뭐. 네. 네. 그다음 라벨 얘기해 네, 주세요. 라벨 얘기. 네. 재밌는 건 이제 걸슈윈이 자기 스스로가 체계적인 클래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네. 그런 항상 그거에 대한 좀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갈증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라벨을 찾아가서 당시 유럽에서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있던 라벨에게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랬더니 라벨이 아니 이류 걸슈윈이 왜 이류 라벨이 되려고 하냐 이러면서 제안을 거절했고 그래서 또 걸슈윈이 당시 또 유명세를 날리고 있었던 스트라빈스키를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스트라빈스키한테 제자를 삼아달라 했더니 스트라빈스키가 당신 1년 수입이 어떻게 돼요? 그때 걸슈윈이 약 10만 달러쯤 법니다. 그랬더니 스트라빈스키가 그냥 제가 당신한테 배워야 될 것 같네요. 라는 재밌는 좀 서글픈 일화가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실 말씀이 많지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지 거신의 랩소디 인 블루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작곡이 됐는지 또 그가 어떤 천재였는지 또 어떻게 작품이 시작되고 누구를 만났는지 지금 말씀하신 뭐 폴 화이트맨이나 또 골드버그나 또 지금 얘기하신 라벨이나 스트라빈스키까지 하나의 또 우리가 음악사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네. 나눴던 것 같습니다. 아쉬워요. 시간이 벌써 임용 선생님과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선생님 감기 조심하시고 예, 오실 때마다 이 의상도 기대가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떤 또 의상을 입고 오실까 옷 단단히 입고 다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조심히 가시고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윤경수님 보내드리면서 들려드릴 곡은 발췌로 준비했습니다. 거신의 랩소디 인 블루, 레나드 번스타인의 지휘와 피아노 연주 그리고 뉴욕 필하모닉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